당신, 왜 애들을 데려간 겁니까? 저 사람은 가짜 교사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사이비 교주인가 봐. 아무튼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해지겠어. 시베리아 서부 끝자락, 온통 눈으로 덮인 작은 마을. 경찰 트럭 한 대가 흰 연기를 뿜으며 외곽 도로를 따라 내달린다. 얼어붙은 대지 위, 트럭 안에는 수갑을 찬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앉은 한 동양인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가엔 무엇인가 오래된 눈물이 스며든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관 하나가 러시아어로 거칠게 물었다. 당신 왜 애들을 데려간 겁니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지킨 거라고. 지킨 거야.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방인 교사 박정민이 체포됐다. 여러분, 여기 시베리아 이 혹독한 나라에서 교사 박정민이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위대한 교사 박정민의 이 혹독한 동토 시베리아에서의 그의 험난하고도 빛나는 감동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혹독한 시베리아의 존경스러운 교사 박정민에게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어떤 이는 그가 어린아이들을 감금하고 세뇌시켰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비밀 종교 집단을 만들었다고 소문을 냈다. 뉴스는 그를 시베리아의 이상한 한국인이라 부르며 온갖 추측과 오해를 더했다. 가짜 교사, 미성년자 유인범, 기이한 한국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왜 이 남자가 차가운 시베리아 오지에서 무려 3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가 어떤 상처를 품고 이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얼어붙은 땅 위에서 피어나는 온기를 지켜내려 했는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정민이 세운 작은 학교의 교실 창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만 한 줌의 인간다움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그 침묵 너머에서 드디어 말해지려 한다. 박정민은 서울 종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검정 안경에 단정한 옷차림, 정확한 발음과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는 문학을 사랑했고 시를 가르칠 때면 누구보다 열정적인 표정으로 칠판에 글을 적었다. 아이들에게 정민쌤은 따뜻하고 지적인 어른이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과 딸, 단란한 네 식구의 삶은 바쁜 도시 속에서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었다. 아빠는 항상 바쁘고 엄마는 내 말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집에서 그림자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민은 바로 그날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의 표현이었는지를 그땐 몰랐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세상이 무너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민은 경찰차와 구급차 불빛을 보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들은 자신이 자주 가던 옥상에서 투신했다. 남겨진 유서는 짧았다. 미안해요. 이젠 더는 안 아프고 싶어요.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민을 바라봤다. 당신은 항상 교사였지, 아버지는 아니었어. 말끝마다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결국 둘은 이혼했다. 무너진 가정,
텅 빈 집. 정민은 어느 날 책상 서랍에 손을 넣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반듯한 교복 차림, 웃고 있는 얼굴. 그 웃음이 자꾸만 그를 찢어 놓았다. 그는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강의실에 서기만 하면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시 한 구절조차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나라가 숨막히게 느껴졌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이 땅 위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정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러시아 여행 영상을 보다 낯선 지명을 발견했다. 타이가 오지의 마을, 인구 70명.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눈과 숲, 그리고 침묵뿐인 곳.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마을을 찾아봤고 다음 날 여권과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들의 유품 몇 개, 그리고 통장에 남은 돈뿐이었다. 정민은 그렇게 서울을 떠났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이제 진짜로 살아볼게. 박정민이 처음 타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처럼 보였다. 공항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활주로에 내린 그는 스스로도 자신이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다. 온몸을 감싸는 매서운 바람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얼어붙는 폐의 감촉이 그가 더 이상 서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현지인의 안내로 마을까지 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거친 설원 위를 달렸다. 차량 창밖으로는 나무도 없는 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졌고 드물게 보이는 작은 오두막들이 마치 겨울잠을 자는 짐승처럼 눈 속에 묻혀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달려 도착한 곳, 타이라는 이름의 마을은 고작 20채 남짓의 집과 작고 낡은 학교 건물이 전부였다. 이곳이 앞으로 그가 살아갈 곳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다. 정민은 마을의 유일한 여관이라 부를 수 있는 건물에 방을 잡았다. 방이라기보다 빈 창고 한 칸에 가까웠지만 오히려 그 초라함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첫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어도 유창하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치우고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동양인 교사라는 존재는 이 마을에선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교장은 노인이었고 학생들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정민은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러시아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고 몸짓으로 설명하며 한글을 가르쳤다. 한글 자모 하나하나를 벽에 붙이고 가나다를 반복하며 수업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를 어눌하게 따라할 때 그는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밤이면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수첩에 시를 적었다. 아이들에게 언젠가 들려줄 한국의 시, 윤동주와 정지용, 김소월의 구절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해보기도 했다. 그의 방은 춥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서서히 다시 사람의 숨을 되찾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저 교사는 이상한 외국인에서 애들한테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구멍가게 주인이 그의 손에 김치를 꼭 닮은 절인 채소를 건넸다. 동양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더라는 말과 함께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눈물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받은 인정이었고
연결의 시작이었다. 정민은 점차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책이 부족해 손수 교재를 만들었고 아이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학용품도 나눠주었다. 자신의 월급 일부를 떼어 책을 사들이고 여유가 되면 도시에서 연필과 공책을 사들고 왔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곳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에게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얼음처럼 남아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빈방에서 불을 끄면 여전히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럴 땐 그는 손에 쥔 연필을 꽉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어느 늦겨울 저녁,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박정민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 동요를 배우고 있었다. 밖은 벌써 어두워졌고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그는 텅 빈 교실에 남아 마지막으로 난로에 불을 끄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너머로 조그마한 그림자가 얼핏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이가 남았나 싶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눈밭에 앉아 있는 소녀 하나가 떨고 있었다. 괜찮니? 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한참을 옆에 앉아 기다리자 소녀가 입을 열었다.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은 분명했다. 그날 밤 정민은 그 소녀 알렉사라는 이름의 12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고 옷은 얇아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자 알렉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손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좋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정민은 어느새 마을의 또 다른 아이들, 집이 불안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엔 며칠만 재워주려던 것이 점점 길어졌고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그만한 방 하나에 불과했던 공간은 차츰차츰 확장되었다. 인신매매단에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온 20대의 여자 2명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갈 곳이 없다고 제발 자신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함께 가족이 되었다. 또 어떤 30대의 여자는 자신과 아이에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구조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서 잘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다. 정민은 손수 나무를 자르고 근처 주민들에게 자재를 구하며 작은 별채를 만들고 또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의 집을 학교 옆집이라 불렀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다. 얘도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집이 없대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과 어른들이 6, 8, 12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민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방과 웃는 얼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원할 뿐이었다. 정민은 식비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쉬는 날에는 일당제 몫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그들을 내치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사는 어른들과 아이들은 점차 변화해 갔다.
어두운 표정을 하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누군가를 밀치던 아이가 동생의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도 생겨났다. 정민은 그 작은 변화들이 주는 기쁨에 매일 놀랐다. 어쩌면 그는 이제야 진짜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다. 한국의 전래동화를 번역해 들려주고 시를 함께 낭송했다. 사랑이란 건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거란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다. 하루는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녀 리사가 수줍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이에요? 그 물음에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박정민이 타이가 마을에 터를 잡은 지도 어느덧 7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의 작은 집은 이제 어른들 24명과 아이들 34명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스스로 요리를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스스로 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선생님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이자 상담사, 목수였다. 매일 새벽이면 눈 덮인 마당을 쓸고 밤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일상은 피곤하였지만 단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낯선 인물들이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파견된 기자들이었다. 정민은 처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들은 시베리아 오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로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도 정민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따뜻한 이야기로 포장된 뉴스였다. 한국인 교사, 시베리아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 아래 그가 만든 공동체의 모습이 방영됐다. 하지만 방송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민은 낯선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외국 언론, 그리고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선생님, 혹시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데려올 때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인가요? 질문들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정민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시베리아에서 24명의 러시아 여자들과 34명의 아이들과 동거하는 한국 남성, 그 실체는? 기사에는 정민이 법적 보호자도 아니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한다는 점,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함께 지내며 교육과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마치 위험한 실험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댓글은 순식간에 악의적인 말들로 넘쳐났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아놓고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한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인간. 러시아에서나 통할 법한 위험한 공동체. 정민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외형만 보고 온갖 추측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을 지켰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지방교육청과 아동복지청에서 조사가 들어왔고 러시아 이민국에서도 정민의 체류 신분에 대해 질의해왔다. 그날 여자들과 아이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 변화를 감지한 아이들이었다. 선생님, 우리 여길 떠나야 해요? 막내 미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민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 서로를 지키는 거야. 하지만 고요한 저항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파도가 있었다.
몇몇 기자들이 마을에까지 찾아왔고 드론을 띄워 집안을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특히 과거 트라우마가 있었던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정민은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얘기도 들어야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정민은 결심했다.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지역 방송국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자신만이 아닌 인신매매나 폭력을 피해서 온 여자들과 아이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방송 당일 그는 카메라 앞에 섰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여자들의 남편도 이 아이들의 아버지도 법적인 후견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과 이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담담했지만 강렬했다. 이어서 아이들의 인터뷰가 나갔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이 집에서 웃음을 되찾았는지를 스스로의 말로 설명했다. 우린 버려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선생님은 우리 아빠예요. 피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그 방송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오보에 대해 사과했고 시민들은 후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민은 바쁜 일상으로 비자 연장을 잇고 있었다. 비자가 지났음을 이유로 정민은 추방 명령이 내렸다. 정민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곳 러시아에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하여 러시아에 남아야만 했다. 그는 추방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체류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떠날 수 없었으므로 이곳에 남기 위하여 더욱 더 절실하게 여러 기관에 문의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호소하였다.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건 서로의 마음뿐이야. 시간은 다시 흘러 언론의 주목이 잦아든 이후 박정민과 그의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물론 그 일상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다. 추방당하지 않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호소를 하고 또 집에서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수도관을 뚫어야 했고 봄이 오면 직접 농작물에 씨를 뿌려야 했다. 아이들은 그 사이 자라서 스스로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법을 익혔다. 새로 들어온 막내들을 돌보는 일도 이젠 큰 아이들의 몫이었다. 정민은 새벽이면 여전히 눈을 쓸었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체조를 했다. 시베리아의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 바람은 어느덧 잦아들고 있었다. 여자들은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하고자 하였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전 선생님처럼 교사가 될래요. 그 말에 정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이제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민의 사정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인도적 체류권을 부여했다. 아이들을 돌본 시간과 지역 주민들의 탄원,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자신이 써내려간 진심 어린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름은 서류상으로도 정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 선생이라는 호칭이 널리 퍼졌다. 그 즈음 한국에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서울에서 교편을 잡던 시절 정민의 제자였던 한 대학 교수였다. 그는 정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선생님, 서울에 아이들을 위한 전시를 여는 건 어떨까요? 당신과 아이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다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섞였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도 한 번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시는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제목은 하얀 땅의 학교. 정민이 직접 찍은 사진들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함께 쓴 시가 전시되었다. 관람객들은 그 작품들 앞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 즈음 정민은 오래전 헤어진 아내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서울의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정민은 주저하지 않고 병실을 찾았다. 서로 말이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고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너무 많았기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정민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지연이는 잘 지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정민은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것도 결국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병실을 나서며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고 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되겠지.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민이 돌아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딸 지연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다. 그 포옹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정민은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왔다. 한국에서 함께 돌아온 몇몇 아이들과 마을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며 더 끈끈해졌다. 공동체는 점점 자립적인 구조로 발전해 갔다.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을 때 이제 정민이 아닌 기존 구성원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건 정민에게 더 없는 기쁨이었다. 그가 떠나도 이곳이 계속되리라는 믿음. 그날 밤 큰아이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언젠가 이 마을 이름을 정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함께라고 하자. 그 말이면 충분해.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왜 하필 그런 길을 택했냐고. 박정민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람은 누구든 한 번쯤은 길을 잃습니다. 저는 조금 더 멀리 간 것뿐이에요. 그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함께 눈 속에서 글을 읽고 밥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겨울을 견디며 살아갔다. 누군가는 그를 숭고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그는 실패한 교사였고 상실한 아버지였고 길을 잃은 사내였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다시 교사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길잡이가 되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울고 웃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다. 눈 속의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자란 아이들이 떠나고 다시 누군가가 돌아온다. 박정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걸어온 길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증명이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 삶은 충분히 빛났다.
차창 밖으로 낯선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민은 그 후 러시아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같이 와서 돌보고 있다. 1년에 몇 번씩 러시아에 가서 돌보면서 한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큰 미래를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살아가라고 지금은 딸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도움이 되었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빨리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